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의 김동혁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최근 돌아가는 국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제목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라고 했는데 아직 출범은 한 달 이상 남았습니다. 1월 20일 날 정말 출범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결국은 옥토버 서프라이즈 없었고 지금 이제 선거 결과에 바이든이 당선됐습니다. 자, 바이든이 당선되니까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야,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왔다. 우리의 민주당, 저쪽도 민주당이니까 트럼프의 그런 어떤 독단적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대화를 추동해서 잘 나갈 것이다. 뭔가 우리하고 조합이 잘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북미 관계가 잘 될 것이고 또 그 북미 관계 속에서 남북 관계가 내년에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바이든이 당선되는 이 현실을 보겠습니다. 당선 소감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가장 먼저 뭐를 할 것이다 라고 할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코비드 퇴치였습니다.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인종 갈등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가 환경입니다. 이 네 가지를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4년 동안 해도 다 못할 겁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다음에 대통령, 4년 후에 대통령을 또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에 관련된 정책을 가장 먼저 리뷰,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해서 끌고 나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한반도에 관련된 정책 리뷰, 소위 말해서 정책을 검토하고 그걸 필요한 인선을 하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6개월 지난 날 진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대북 정책으로 사람이 없는데 협상을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 때보다 오바마 때보다 바이든은 더 대북 문제의 우선순위와 시간적인 중요도가 더 시급성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훨씬. 왜? 코비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인종 갈등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절실히 느꼈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대선 불복 때문에. 대선의 후유증이죠, 사실요. 권위가 없는 사람하고 뭔가 약속을 하거나 거래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미국 대선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갖고 있었던 패권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사실 권위의 실추에 가장 치명타를 입었다고 봐요.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더 이야기합니다. 과연 저게 민주주의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저런 국가에서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북 같은 경우에 저 나라한테 내 생명을 맡길 수 있겠어? 쟤를 믿고 내가 핵을 내려놓고 나면 쟤가 날 살려준다는 약속을 지켜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권위의 실추죠. 그러면 미국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의 발전대로 가겠죠. 자기 마이웨이를 갈 겁니다. 북한이 정상적인 그런 당국가 체제를 가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갈 거라고 북한은 벌써 지난 9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선포했어요. 그다음 5년 동안 중에 언제든지 미국이 나올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북한이라면 내년에 새로 만드는 5개년 계획에는요, 제재가 그대로 남아있고 북미 관계가 없다는 가정하에 아주 타이트한 그런 계획을 잡을 겁니다. 그게 북한의 계획이라는 거죠. 영원히 마이웨이를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뭐냐면 미국이 정리가 좀 되고 상황이 정리되면 또 미국하고 대화를 하고 미국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고 특히 제재를 풀어야만 북한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뭔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남북관계 가지 마라, 한반도 평화체제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김일성 때는 주체사상이었고 김정일 때는 성문사상이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김일성 시대 주체사상 같은 김정은 시대의 어떤 통치 전략으로 바뀔 것이다. 근데 이미 인민대중제일주의는요, 김정은 시기의 가장 대표적 통치 전략입니다. 사실. 인민의 눈치를 본다는 거 아니지만 인민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냐는 거. 과거의 군대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왜 그러냐? 인민의 변화거든요. 이게 토크빌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먹고 사는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복지스러워지고 싶고, 여러 가지 문화적 욕구도 생기는 거예요. 그 욕구를 그 정부가 그 당시 정치 체계가 들어주지 못하면 소위 하드랜딩이라고 하는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못 먹고 못 살 때보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이런 시기라는 거예요. 정말 못 먹고 못 사는 시기, 우리가 생각했던 시기를 지나섰습니다. 자료도 보여주지만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40여만 원, 우리는 지금 1,300불입니다. 물론 우리가 3만 불 넘는 시대에 1,300불 우습게 보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80년대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셨습니까? 2,000불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변화가 이루어졌던 거죠. 이미 어쩌면 10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북한을
60년대, 70년대, 80년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고 또 북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북관계 선도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남북관계를 보면 우리가 북한을 여전히 지원해주고 경제적인 측면이 강했다는 거예요. 과연 경제적인 측면으로서 남북관계가 가까워진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소떼를 몰고 올라가고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금강산 관광을 가고 이것은 남북관계의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재 국면에서 또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시 백도라 그러죠. 예,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도 필요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군사안보적인 남북관계 진짜 생존에 관련된 문제였던 거예요. 돈을 주고 상대방의 생명, 돈을 주고 안보를 사는 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평화를 만들어서 그 평화를 정말 굳건히 세우는 이런 새로운 평화의 시작점을 마련한 것이 바로 저는 2018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2018년을 평화의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한 용기와 신뢰가 있었다는 것. 두 번째 가능했던 건 뭐냐? 경제가 아니라 군사 문제를 앞장세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018년에 있었던 두 번의 정상회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군사적인 조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북한 쟤들이 안 지키고 쟤들이 다 깼어라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이 판이 이렇게 어지럽게 된 것이 다 북한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북한 탓을 안 할 건 아니지만 그러면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연 지켰는가? 북한보다 우리가 미사일 더 많이 쐈습니다.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횟수로 치면 내로남불인 거죠, 사실요. 물론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해야 되죠. 저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역지사지에서 지켜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 결국은 2018년에 우리가 이것을 가능했던 것은 결국은 그것을 만든 상상력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던 용기, 그걸 믿어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용기와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기를 못 느낀다면 결국 우리가 2021년에는 뭘 만들어야 되냐? 결국 남북관계에 이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신뢰의 복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나 먼저 믿어줘. 그럼 용기를 주잖아.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용기를 보여야 상대방이 믿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제 딸이 이번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갔습니다. 딸이 행복하냐 물으면 행복하지 않대요. 미래도 그냥 미래도 그렇대요. 왜 그럴까요? 한반도가 평화롭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정책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부정하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70년 넘도록 아니면 그 이상 100년 동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행복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하고 타자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결정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불행, 우리가 갖고 있는 불편함,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롭지 못함, 모든 것의 근거, 우리가 분단체제 속에 살고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한테 미래가 없고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미래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가치가 정말 한반도에서 평화라는 것, 그 가치를 이제 우리는 경험했고 깨달았다고 봅니다. 그 기회가 왔거든요. 2018년에 왔습니다. 근데 2년 만에 사라졌나요? 많은 사람이 사라졌고 지금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 한반도 1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쉽게 우리한테 선물 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민주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수십 년을 쌓았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수십 년을 쌓았습니다. 이제 2년 노력한 거 가지고 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종전선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지금 현재 분단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분단체제를 옥죄이고 있는, 분단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소위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협정이 있습니다. 뭐냐? 정전협정이죠. 1953년 7월 27일 날 우리가 휴전협정이라고도 통상 알고 있는, 바로 우리는 1954년 전쟁을 끝내지 못했습이 정전, 휴전. 당시 전쟁을 멈춘 시기고 곧 빨리 끝낼 거라고 생각하고 평화협정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벌써 7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평화협정, 평화체제 막 혼용해 쓰시죠. 근데 그냥 쉽게 이렇게 합니다. 평화협정은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속문 같은 거. 그게 협정문입니다. 근데 협정문 사인해놓고 안 지키면 그건 종이쪽 되는 거예요. 그럼 평화체제는 뭐냐? 그냥 협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려고 하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평화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돈으로는 평화를 살 수 없다고 했죠.
결국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야 북한한테 돈 주면 평화협정 체결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이 정전협정 자체를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협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정전협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정전협정이 무시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정전협정이 깔끔하게 잘 지켜지면 되는 거야. 도발도 없고 불가침하고. 근데 정전협정 1조가 뭔지 아세요? 53년 7월 27일 몇 년 정전협정 1조. 군사분계선 좌우로 2km는 비무장지대로 한다. 13조 뭔지 아십니까? 예, 이 선언이 맺어진 이후로 72시간 내에 바로 군사 비무장 지역에서 모든 무장을 밖으로 드러낸다. 근데 72시간이 아니라 거의 7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무기가 득실득실합니다. 바로 종전선언은 뭐냐? 지금 정전협정에서 바로 평화협정으로 가기 너무 머니까,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서 협상을 하고 그걸 가기 위해서 야 우리 이제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 시작합시다. 협상을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시작의 총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종전선언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종전선언을 해주면 북이 어떻고 뭐 남침이 어떻고 비핵화가 어떻고 그 이야기를 하자고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예요.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반도가 분단이 해체되고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해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종전선언이라는 걸 시작점으로 해서 평화협정이 논의되고 그리고 협정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평화체제에서 평화공동체로 그리고 통일국가로 가는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지난 100년의 구한반도 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100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100년을 만들어 나가는 평화의 시작점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점이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평화 프로세스는 뭐냐? 다 이게 평화 프로세스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떠들고 이건 것도 평화 프로세스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평화 종전선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이 한반도의 완벽한 평화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다 프로세스를 다 합쳐서 과정을 합쳐서 평화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확평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소확평이라는 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는 소확평, 작지만 확실한 여러분들 일상 삶 속에서의 작은 평화들을 만들어가고 그 평화들이 하나하나 아래부터 쌓이고 또 다져져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